메디숙 히든프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번 시간까지 실업급여의 요건과 그리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원장님과 사장님들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들을 말씀을 꼭 드려야 돼서 오늘 다시 저희가 왔습니다. 사업주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정수급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실제로 노동부에서도 보도자료를 이제 낼 정도로 부정수급 꼼짝 마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뛰는 부정수급자 위에 날아다니는 기획조사팀 해서 요즘 이제 우리 노동청에도 디지털 증거분석팀이라고 해서 이런 수사 기법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이제 적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올해만 들어도 벌써 3군데 저희 자문을 드리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갑자기 노동청인데 내일 당장 조사를 나가겠다 이런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딱 여쭤봤더니 우리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그 광역 수사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이제 관할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 그 사업장에 지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는 직원이 누구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한참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 면담을 해야 된다면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제 원장님이 수술을 잠시 좀 양해를 구하고 중단하고 나와서 조사를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직원분이 여기 이제 취업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취업을 하면서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병원에 이제 PC를 이용해서 신청한 겁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내가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면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내가 실업 상태에 있으면 병원에 PC로 신청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만약 이 신청이 들어온 전산망이 IP가 기업용 IP인지 아니면 가정용 IP인지를 구분해서요. 기업용 IP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 이런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수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신청을 하는 그 해당 지역이 아니면 해당 그 업체 어떻게 보면 IP로 하면은 어디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 그 부분이 기업이라든지 어떤 근로장소이면 안 되겠다. 아, 신청을요? 네, 신청을 가정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취업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실은 원장님은 자기도 몰랐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사 당국에서는 이거는 공모한 거 아닌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서 월급도 챙기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노동부의 이제 2015년도에 부정수급 조사 매뉴얼에 대한 발간을 이제 했는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예. 네,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 말고도. 여기는 이제 브로커가 낀 건데요. 브로커가 꼈는데 70명에 대해서 건설 일용직을 허위로 주민번호를 이제 어떤 신고 목적으로 건설 일용직, 비용 처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70명을 모집한 거죠. 브로커가.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에다가 그 주민번호를 대준 겁니다. 알려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일한 건 아닌데 이름만 이제 신고가 된 거죠. 해서 70명이 그 실업급여를 6억 3천만 원을 탄 거예요. 금액도 굉장히 적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모한 걸로 봐서 브로커가 껴있으니까요. 해서 실제로 이제 반환의 문제도 있고 추가 징수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검찰 기소된 그런 그 사례도 있고요. 이건 말고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우리 원장님들 아마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직원이 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쓰고 싶은데 저는 근데 다시 일하지 않을 거예요. 퇴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사실상 이제 퇴사를 했는데 이 급여를 지원받게 해주려고 다시 이제 마치 그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그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출산휴가급여 지금 올해로 180만 원, 내년이면 2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육아휴직급여까지 다 받고 나서 이제 적발이 돼서 마찬가지 부정수급액 950여만 원을 반환 결정하고 이런 경우에 추가 징수 금액 2배, 950만 원이면 2배면 1,8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추가 징수가 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부정수급에 크게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대표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그 ei.go.kr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수급 자격 신청과 관련해서 뭐 허위로 신고하거나, 대상이 아닌데, 네, 뭐 임금액을 내 월급 평균 금액의 50%를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가령 200만 원 받는다고 얘기한다던가, 이제 이런 거 허위 기재. 그리고 그 실업 인정과 관련해서 내가 사실은 취업을 했는데 취업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나 소득이 있는데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그 취업 활동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 취업했지만 취업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기타로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수당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제 이런 사유들로 좀 나눠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어쨌든 허위나 이런 것들 하지만은 상당 부분은 사업자가 고용주가 도움을 줘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고용주에 대해서도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와 관련되어 사업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 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취업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을 얘기하지 않는다던가 이거는 사실은 근로자의 문제일 거고요. 퇴직하면서 내가 그냥 좀 몸이 힘들다던가 개인적으로 뭐 이유가 있어서 퇴직한다라고 하면 자발적 이직인데 실업급여를 지원해줄 목적으로 권고사직이라든가 아니면 해고라든가 이런 실업급여가 되는 사유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싶다라고 요청이 와서 어떤 요건에 대해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한 달 정도는 현금으로 달라. 대신에 내 월급은 원래 300만 원이지만 실업급여 200만 원 나오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200만 원만 주셔도 된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300 줄 거 200만 준다 그러면 더 이득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유혹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부정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부정수급이다 아니다라는 걸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사 방식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2015년도 보도됐던 노동부 자료도 이제 보면 기획 수사를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떤 의심이 이제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 혹은 이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의심이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파악하느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2015년도 9월 달에 나왔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발간했던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요. 부정수급 사례 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 방안 등 마련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위험 등급이라고 하는 위험 지수들을 이제 다 평가를 하고 가중치를 둬서요. 이러한 연령, 이러한 그 성별, 이러한 지역, 이러한 업종에서는 위험군이 높다.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위험 등급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정수급이 의심이 되는 사전적, 사후적 징후들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해서 잡아낸다는 거죠. 굉장히 그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를 거쳐서 어쨌든 그 거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IP도 얘기 드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직자 같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어떻게까지 좀 확인하냐면 핸드폰 이제 기지국이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 그 취업 전후 실업급여 받는 전후로 해가지고 통신사 이제 가서 기지국의 주소까지 다 갖고 오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장소에 계속해서 출퇴근하는 것처럼 그 파악이 된다. 일단은 부정수급 대상자로 일단 조사가 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타이트하죠. 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좀 그 소개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지금 부정수급 어떻게 나를 의심할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 지금 2019년도에는 그
폐지가 됐지만요. 과거 있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폐지가 됐고요. 여기에서 부정수급의 그 조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느냐. 여기 이제 제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항에 여러 개의 구직처 서명이 같은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취업 희망 카드를 소지한 사람. 그리고 구직활동 직종이 재취업 활동 계획하고 너무 다른 사람. 활동 계획하고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면접을 증명하는 자료로 낡은 명함을 제시하거나 사업장 전화번호가 아닌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이러면 이제 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업 인정을 받는 전후 시간에 동행자가 있다던가 누군가 같이 온다는 얘기도 신청을 하는데 같이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복장이나 신체 등을 봤을 때 이러고 있는 사람 같은데? 복장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넥타이를 메고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네. 좀 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주지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구직 활동하는 사람. 내가 서울에 사는데 계속 부산에서 구직 활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직에 열의가 없다. 의심 본다는 얘기죠. 구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보통 집 근처에 관할 고용지원센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주지 외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것도 다 본다는 겁니다. 출석한 시간이 매번 지정한 시간대와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고 의심을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그 외적으로 부정수급자가 취업하기 쉬운 업종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보험회사, 화장품 판매, 신용정보회사, 골프장 등 자유직업 소득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입사와 이직이 많은 사업장,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수급한 사람이 근무하는 사업장. 자, 이런 사업장들은 내가 실제 지금 부정수급을 하는 게 아니고 혹은 사업주가 도와준 게 아니지만 조사받을 수 있다. 결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 업무 처리 규정에 이런 곳들이 주의를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실업급여를 받게끔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러면 거죠. 결국 도와준 사장님, 고용주가 결국은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네. 어떤 처벌을 같이 받게 되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건 수혜자가 근로자가 되겠지만 만약 근로자가 내가 나라로부터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근로자는 600만 원 반환해야 되고요. 거기에 2배 이내에 추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이 2배면 1200만 원을 더 총 토탈해서 1800만 원을 나라에 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이 근로자가 난 돈이 없다. 1200만 원 낼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사업주가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 규정이 결국은 있다는 사업주가 이 허위 사실에 공모를 하거나 가담을 했을 때는 취직 나가거나 어쨌든 내야 되는 반환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연대 책임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금에 대해서 공모 시에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냥 조금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업주 고용주님께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부정수급에 대해서 뭐 형식, 요건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게 부정수급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